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올해 시험이 제가 시험 본 지 딱 10년 되는 해라서 토요일날 더운 날씨에 시험 보러 가셨는데 저도 집에서 애 보면서 참 같이 시험 보는 기분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일단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나중에 문제지를 보면서 찍기는 잘 찍었는데 과연 제대로 푸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간중간 상당히 함정이 많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좀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쪽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전체 난이도는 일단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중정도 난이도입니다.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쉽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나왔던 그 범위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한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타 학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예상했을 만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견된 범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 유형이 바뀌었죠. 작년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출제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점, 50점 그런 형태가 아니라 4점, 5점, 6점, 15점, 20점 형태로 해서 문제를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출제자가 이게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 요인 여부.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건사정 해당되는지 여부도 좀 판단할 실익이 생기는데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 다 차단하고 쟁점을 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지 자체가 좀 그러니까 장황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상당히 많겠지만 의외로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정도 난이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항을 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결론을 도출할 때 그 평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제대로 쓰셨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맞추기에 앞서서 어떤 평가 방법이나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쓰신 분들이 참 많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는 상중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문이 저는 새벽에 수강생이 저한테 문제지를 보내줬는데 전 과목 다 보내준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딱 보는 순간 뭘 이렇게 다 보내셨어요? 라고 딱 보니까 평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기도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매우 장황했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꽉 채워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분설화된 출제 유형, 앞으로 계속 이런 유형이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실무 지향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좀 내릴까요? 올릴까요? 엄청나게 실무 지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랑 딱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평가 이론과 같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예 이론 쪽 배척하고 평가 실무처럼 완전히 시험 문제를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매출 총액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주고 특수한 영향 여부 판단케 하는 1번 문제라든지 그렇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보이스 디스크립션이 나왔죠. 그렇죠. 도널드 덕 스타프드 토이 해가지고 아예 그런 어떤 분명히 기재된 어떤 인보이스 자체가 제시됐다라는 건 엄청나게 실무적이다. 그래서 새벽에 문제지 보면서 엄청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험을 푸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무지향적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부의할 뻔했어요. 사진 찍으셔가지고 함정이 많습니다.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결론이 같은데 과정상에 이제 그 함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짚으셨을지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아마 주어진 시간 안에 그 8장을 다 쓰는 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를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형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례 해결식이 90점, 그리고 단순 서술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는 20% 비중이라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험 출제 유형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법이 80점, 그리고 대체평가 방법이 20점 나왔죠. 그리고 계산이 또 20점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출제 분포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의외로 문제지 자체 장황하고 함정 많아서 쓰시기에는 좀 더러웠을 수도 있지만 막상 쓰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유형이 분석을 시켰지만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 관련된 규정 쓰고 실제 적용을 하시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뭐 15, 20점, 4, 5, 6점 나눠놨어도 결국 하는 얘기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적용을 한번 해봐라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적용 쪽에서 답이 틀렸다. 이를테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본 규정만이라도 잘 쓰셨다. 정말 완벽하게 내가 규정에서 똑같이는 못 써도 정확하게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점 내외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용 자체가 이를테면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이 1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규정만 잘 쓰셨어도 충분히 나머지 35점 중에 이제 점수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기본 규정만이라도 잘 쓰시면 50점 확보는 기본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득점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수가 적으신 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시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제 유형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볼 텐데,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0점짜리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뭐 뻔하죠? 특수한계 영향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특수한계 영향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 자, 특수한계에 영향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지금 보면 물어보고 있는 게 3개인데 첫 번째는 일방법과 실제 지급 가격, 가산 요소, 공제 요소 뭐 이것들은 너무나 많이 연습하셨을 거니까 잘 쓰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래 상황 검토나 아니면 비과역법에 의해서 내지는 수입물품 과세율 결정고시에 나와 있는 구체화 규정들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느 학원, 어느 강사한테 수업을 다 들으셨어도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고 잘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강평은 3번에 대해서 강평을 하는데, 자, 상업적 관계와 관계가 신고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서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시오. 실제 적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래 사실 중에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데요. 4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특수관계자로부터 DSLR 카메라를 수입을 하는데 특수관계가 아닌 비특수관계자로부터도 유사물품인 카메라, DSLR 카메라를 수입을 합니다. 유사물품이라고 지금 단정 지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은 본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가 첫 번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1번 문제를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결론 내리신 분들은 이 사전 승인에 대한 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구매자, 판매자라고 하면 이런 사전 승인에 대한 조항이 없을 텐데 본사가 지사로 하여금 어떤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가액 결정 방법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향을 받았다라고 결론 내리신 분들은 사전 승인에 대한 어떠한 얘기들을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 영향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전 승인에 대한 거는 특수관계의 성립 쪽에서는 중요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본사와 지사 간의 어떤 지분관계가 지금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수관계자죠. 그렇죠? 근데 지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저 따위 조항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특수관계로 의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상 어떤 중대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매자의 매입처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분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면 실질적 통제를 가하는 걸로 봐서 일방이 타방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관계 성립 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어떤 비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으면 받은 이후에 가액 결정에 대해서 관여를 일체 안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특수 관계자랑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비특수 관계자와 어떠한 가격을 도출할지에 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오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정보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재무정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APA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 APA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 상황을 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잘 도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23.1에 나와 있는 이전 가격 보고서만 가지고 거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APA랑 APA랑 바꿔서 그 이전 가격 보고서 부분을 APA로 적용해서 잘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영향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이익률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익률표는 우리 수입자의 매출 총이익률, 이윤 및 일반 경비율이 동종업계의 통상률과 매우 근접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산업 부분, 카메라니까 카메라 도매 업종의 일반적인 매출 총이익과 유사한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서가 뭐냐면 특수관계자로부터 갖고 오는 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과 비특관계자로부터 갖고 오는 물품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고시에 나와 있는 거래상황 검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몇 조인가요? 19조? 18조?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고시에 나와 있는 안 써놨네. 몇 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19조인가 18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거래상황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적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8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사물품이나 동종동질이라는 전자의 특관자로부터 갖고 오는 물품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과 비특관자로부터 갖고 온 물품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면 거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 규정을 알고 있으면 두 가지 중에 밑에 있는 표를 근거로, 그렇죠? 아까 비특관자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이 유사물품이라고 간주해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특관자에서 갖고 오는 물품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과 특관자에서 갖고 오는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상호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왜? 거래상황 검토 그리고 통상적인 가액결정 방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세가액결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단서의 기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맞추신 겁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전이 하나가 뭐냐면 위에 거예요. 위에 거는 이게 위에 게 문제인데요. 자,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과 매우 근접하고 동등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언급했냐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수입자의 매출총이익률을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는 거는 동종 동류비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종 동류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방법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건데 사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이 부인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인이 된 게 아니죠. 부인이 된 게 아니라 부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판단했을 때 부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적용될 수 있는 사방법의 이윤 및 일반 경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실현 비율과 동종 동류 비율을 비교했을 때 110% 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실현 비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체평가 방법을 적용할 만한 큰 실익이 없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본다라고 쓰면 굉장히 애매하게 작성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보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방법을 배제해서 4방법을 가게 되면 추징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본다라고 쓰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물품이기 때문에 3방법에 기초한 평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4방법으로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WCO 사례연구 14.1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교재와 그렇죠. 그리고 협정집에는 사례 연구가 13.1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에 TCCB 그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사례 연구 14.1이 나왔는데 14.1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판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APA 승인을 받고 매출 정보와 영업비용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동종업계에서 실현한 그러니까 매출총액은 아니고 거기서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익률이 근접한 수준을 간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가액결정 관행에 해당돼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본다라는 결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공표되는 단계입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출제자는 여기에 있는 특관자와 비특관자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액률이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가액결정 방법입니다. 그렇죠. 거래상황 검토에서. 그런데 APA 승인을 받고 맨 위에 보시면 국내에서의 매출이 비특관자에 대한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윤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가액결정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근거로서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설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신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제 의도가 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PA 승인과 국내에서의 매출이 비특관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근거로 정상적인 가액결정 관행까지 언급하면서 거래상황 검토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까지 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WCO 사례연구 14.1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썼으면 어떤 경우라도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테스트 밸류를 언급했다든지 아니면 대체평가 방법에 의해서 사방법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라고 썼다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그런 두 가지 형태로 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특관자와 비특관자의 어떤 거래에서 실현한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가지고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저께 시험 보신 분들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례연구 14.1을 좀 미리 보고 가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월 달에 승인이 났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WCO에서 공식 의견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 번역도 안 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상태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저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그런데 정상적인 가액결정 관행에 대해서 설령 짚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특관자와 비특관자에서 실현된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해서 어떤 거래상황 검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소정의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차라리 위에 있는 아까 1번에서 그 위에 있는 매출 총이익률에 관한 정보 있잖아요. 1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신 분이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밸류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지 대체 평가 방법, 사방법의 실익이 없다라고 언급하신 분들은 잘못 쓰신 거죠. 그거는. 그 완전히 주종이 바뀐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판단에서는 의미를 갖지만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방법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비교하기라고 하는 거는 당해물품에 대한 사방법 과세가격과의 비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만 좀 주의하셨으면 괜찮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합리적 의심에 대한 규정이죠. 그렇죠. 합리적 의심에 대한 30조 사항. 그래서 법 30조 사항이 이제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현저한 차이나 현저한 변동, 그렇죠. 현저한 차이나 현저한 변동이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0조 5항이 이제 거래가격 배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이제 24조가 나오는데 24조에 보시면 지금 1호하고 3호가 나눠져 있죠. 1호하고 3호가 나눠져 있는데 현저한 차이, 현저한 변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건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해당 가격에 대한 자료 제시를 못하는 경우 미제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문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30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그렇죠. 시행령 24조의 근거에서 기술화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조 사항의 범위 안에서 24조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론 현저한 차이가 있고 현저한 변동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가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뭔 말씀 아시죠? 현저한 차이나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거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배제가 안 돼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뭔 말씀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는 게 그 설문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질의자가, 취재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30조 사항에 근거한 24조의 1항을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또 자제가 안 되잖아요. 분량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신 분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실 때 구분은 지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치 30조 사항에 근거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쓰셨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신 거는 상관없는데 쓰더라도 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와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어떤 현저한 차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게 결국 물어보는 건데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은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3방법의 적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 뭐 지금 또 하고 싶지 않고요. 유사물품에 대한 그 유사성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유사물품에 대한 범위 규정을 해주고 동일 생산국이 들어가줘야 되고 동일 생산국 내에서 당의 어떤 생산자를 우선 적용하되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생산자로 확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대가 안 되고 여러 개 가격이 있을 땐 가장 낮은 가격 쓴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거래 수량 그리고 거래 단계, 운송거리, 운송 형태 부분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적어주셔서 어떤 3방법에 의한 어떤 그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채택하는 그 순서를 그대로 잘 적어주셨으면 무난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실수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인 111833이나 92841을 적용하여야 된다라고 쓰신 분들은 또 잘못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사례입니다. 지금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유사 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입증이 안 돼요. 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유사 물품의 가격은 111833, 92841이다라고 쓰신 분들은 사족이라는 겁니다.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쓰실 필요가 굳이 없고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자, 3번 볼게요. 3번은 졸리시죠? 졸리시죠? 시험 끝났는데 왜 여기서 조세요? 이런 날은 좀 술독에 빠져 계셔야지 왜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지 마시고 술독에 좀 빠져가지고 술이나 좀 마시고 그동안 공부하신다고 못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첫사랑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합격하면 결혼하자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적자 합격하면 입석 닦으면 되지 뭐. 그렇죠. 바쁘실 텐데 공사 다 망하실 텐데 왜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3번은 사방법에 의한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3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허망하실 텐데 자 우리 기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표를 보면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다판매 단위 가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90일 이내에 다 판매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렇죠.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 가격을 찾으셨을 텐데 잘못 푸신 겁니다. 자 지금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동종 동류물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방법에 의한 국내 판매 가격을 할 때는 당해 물품,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종 동류라고 하는 거는 당해, 동종 동질, 유사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종 동류 물품에 대한 판매는 그냥 해당 당해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당해 산업 부분과 유사하게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실제 과세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단가별로 판매 수량을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가는 950입니다. 그런데 950인데 그렇게 푸셨으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 의미도 없는 매출 정보를 가지고 지금 국내 판매가 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당해 물품에 대한 매출 정보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판가는 9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950이라고 쓰신 분들은 전부 다 판매 단가 찾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은 어떤 분은 95,000원 쓰시고 어떤 분은 950으로 쓰셨던데 95,000 쓰신 분들은 제대로 쓰신 거고 950 쓰신 분들은 잘못 쓰신 겁니다. 그 다판매 단가를 쓰신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매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국내 판가 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실수입니다. 명확한 실수고 그래서 국내 판매가는 95,000원에서 시작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판매 관련 손익계산상의 매출에 95,000원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데 동종동류 비율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요. 동종동류 비율이 지금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12%고요. 그리고 구매자 A가 해당 거래에서 실현한 그 이윤 및 일반경 비율을 계산해보면 15.79입니다. 15.79%가 실현 비율이고 그리고 동종동류가 12%. 자, 110%를 적용하면 13.2가 한도죠.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동종동류 12%가 적용돼서 12%를 차감시키면 됩니다. 12% 차감시키면 11,400원이 되고 수입 재경비 빼줘야죠. 수입 재경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 그래서 세전 금액을 구하면 세전 금액을 구해서 세전 금액의 1 플러스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인 과세 가격이 75,091 원이 사방법에 의한 과세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판매가 산정 부분에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좀 점점수를 갖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이 뭡니까? 반도체 디바이스. 저는 올해 시험 문제 중에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4번은 선생님 시험 보고 있어요 올해? 1번 썼어요? 6번 썼어요? 제꼈어요? 6번 정답이 뭘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일반법입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일반법을 물어보겠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이냐 6이냐에 따라서 과세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수입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부분이 1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데 6에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4번을 6방법으로 쓰였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참 애매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지금 수리 목적으로 지금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수리비를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수리계약 체결하고 3번에 보시면 수리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품대가 누락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1번에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줄에 제시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물품 평가에서 그 어떤 수리 가공을 위해서 수출로 이제 재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수물품 평가에 의해서 수리 가공에 대한 어떤 특수물품 평가 규정을 적용하려면 해당 실제 지급 금액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리 가공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수출 판매 계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1방법을 배제하고 6방법을 쓰셨던 분들은 이 계약 자체가 수리 계약이기 때문에 용역 계약이죠. 용역 계약이라서 물품 매매 계약을 전제하고 있는 실제 지급 금액 인정이 안 된다라고 쓰시고 수출 판매에서 1방법 배제하고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6방법으로 내려와서 6방법에 의해서 수출물품 가격에다가 운임보험료 그리고 수리비 그리고 수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송비라든지 그런 걸 합산해서 과세가격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쓰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수리계약도 수출판매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어떤 수리가공 계약이라고 해서 수출판매가 아니다라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17조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출 판매가 아닌 경우라고 해가지고 무상 수입 물품 그리고 수입 후 어떤 경매 등을 통해서 가격이 확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건이라든지 블라블라 이제 시행령 17조의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리나 어떤 인가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수출 판매에 대한 개념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협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가공이라든지 수리 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매의 계약에는 개념에는 이름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수리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수리비와 관련된 과세 이외에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자가 수리를 위해서 해외로 무상으로 보내는 부분이 생산지원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방법에 의한 수출물품의 가격, 그렇죠. 수출 가격, FOB인데 수출 가격에 운임보험료 보내야죠. 그리고 내륙운송료.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 결국은 생산지원비가 될 거고요. 운임보험료, 내륙운송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생산지원비로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취득원가 부대비용 합산을 하기 때문에 수출 가격부터 내륙운송료까지 생산지원비로 가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가공비, 이게 수리비라고 할까요? 수리비는 수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인보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 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수리를 전제로 한, 수리비를 대가로 한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비 이외에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운임보험료, 내륙운송이 먼저죠. 내륙운송료, 그 다음에 운임보험료. 과세가 산출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입자가 보낼 때 운임보험료 관련된 부분을 보낼 때만 부담하고, 올 때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임보험료가 빠져있죠. 그래서 일방법하에서는 여기까지가 과세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6방법에 의하면, 이 운임보험료가 만약에 편도로 이렇게 한번 갈 때만 부담하고 올 때에 대해서 판매자가 부담하면 올 때의 금액을 갈 때의 금액으로 추정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푸실 때 6방법 쓰신 분들은 쓰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해서 과세가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작성을 하셨을 텐데 수출 판매가 인정된다라고 보면 해당 수리비의 대가를 전제로 한 수출 판매 계약 하에서 일방법이 적용되고 일방법하에서 수출가격부터 운임보험료, 내륙운송료에 해당되는 비용은 생산지원비로 가산이 되고 이 부분은 실제지급 금액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산요소가 될 겁니다. 가산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도 아마 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평가정의를 보시는 분들은 4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평가분류원 유권 해석인데요. 462페이지 평가 정의를 보시면 문제 자체가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1142번입니다. 유권 해석 번호가 1024네요. 죄송합니다. 1024 유권 해석을 그대로 낸 문제다. 그래서 정의에 있으신 분들은 46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똑같은 문제가 사례로 해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단순서술시 문제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5번은 사후기속이익과 관련된 여기 있네요. 사후기속이익이,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면 가산요소고, 불가능하면 배제 사유가 된다라는 거 쓰셨을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가격조정약관, 그렇죠. 주영창 얘기했던 내용들이 시험에 또 나왔는데, 그래서 가격조정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지금 4.1에 대한 내용을 지금 쓰라는 내용인데요. 4.1에 보면은 가격조정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석의 함유량, 금속 함유량, 그렇죠. 곡물의 산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줄라줄라 나와 있는데, 그 경우에 한 가지를 기술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거래물품 가격 일방법을 적용해서 과세가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가격조정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요건이죠. 가격조정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에 관한 곳이 3가지 요건. 그렇죠. 판구매자 간에 사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포뮬러가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인해가지고 어떤 가격조정약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설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쓰셨으면 점수가 비교적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합격이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떠드시는 거 보니까 합격이다. 왜 다들 이렇게 얼굴이 흑빛이신데.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가요?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예. 방금 그 내부분 속력도 위에 있는 생산점 비용으로 들어갔고 밑에 또 적어줬잖아요. 가산 요소로. 내리군 송비? 예, 예. 근데 CIF 가격으로 지급했으니까 똑같이 PPP한. 아,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내리군 송료 부분은 PPP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내리군 송료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죠. 내리군 송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쓸 필요가 굳이 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4번에서 지금 내리군 송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운임보험료가 발생했지 내리군 송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리군 송에 대해서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네. 네. 내리군 송 없이 그냥 그 수출 물품이랑 부대 비용 합산한, 그러니까 운임보험료가 합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리비가 실제 지급 금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올 때 운임보험료는 일반법하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요소 금액은 일반법하에서 가산을 하려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임보험료에 대고 실제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기 때문에 1에서는 과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방법하에서는 이제 갈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법하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죠. 또 질문 있으세요? 1번 문제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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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에 1번 목차를 네. 이거를 그냥 분류를 다 나열하는 식으로 다 썼어야 되는지. 나열? 어떤 나열이요? 간접 지급의 네. 종류라던가 네, 네, 네. 가산유도 종류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네, 네, 그거를 네. 다 쓰는 게 이게 의미하는 건지. 그걸 다 쓰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다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점수 주는 거 100점은 15점 범위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쓰든 다 쓰지 않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해야 됐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꼭 다 썼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네, 설명을 네. 하러 간 건데. 네, 뭐 실제 지급 가격에 네, 대해서 쓴다면은 네, 뭐 물품 대가로서 뭐 총액이 거의 뭐 간접 지급액 이런 게 네. 들어가는데 네. 구매자 계산 그런 건 빠지고 네. 그런 것만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간접 지급액 종류 이런 것까지 다 썼어야 되는지. 아, 전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자로 쓰셨으면 좀 무식하신 거죠. 이게 지금 15점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한 3장 준비했던 내용이다라고 흥분해가지고 한 3장 쓰셨어도 100점은 잘 받아봐야 12점입니다. 15점이 안 나와요. 15점, 여러분들 이거 다 쓰신다고 15점 나오실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쓰셔서 한 3장 썼다. 3장 쓰고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지났더라. 뭐 그러신 분들 계실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배점이 최대 12점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필요 없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지금 전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써주셨으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결만 붙이시면 돼요. 서결만 붙이시고 2번이 그러니까 뭐 설문 1 해가지고 실제 PAPP에다가 뭐 가산요소, 그렇죠. 가산요소에다가 조정 뭐 어쩌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목차 3번이 설문 2 이런 식으로 딱 요구하는 내용만 쓰셨어도 제가 볼 때 충분합니다. 뭐 더 붙이실 필요도 없고 덜 붙이실 필요도 없고 딱 요구하는 만큼만 쓰셨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점도 마찬가지고요. 1번에 2번 있잖아요. 네. 거기 뭐 고시 막 이렇게 다 네. 있는데 네. 거래상황검토법이 고시에 되게 길게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쓰셔야죠. 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그러니까 기본 강의할 때는 이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다가, 그러니까 몇 개만 이제 요약해서 좀 새로운 것만 외우라고 말씀드리다가 작년 문제풀이부터는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다 쓰시더라고요. 이미 그때쯤 상황 되니까 거기에 있는 9가지 항목들을 다 쓰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낸 취지 자체가 영향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라는 거를 협정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했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수입물품 고시에 나와 있는 그 9가지 중에 8항목을 기초로 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고시 규정이 길어도 다 쓰시는 게 맞죠. 그렇죠. 저 별로 중요하진 않은 질문. 아까 950만 5천. 네. 9만 5천으로 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9만 5천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공정 공유물품에서 넓은 범위니까. 그런데 네. 여기 보면 950원이 이제 가장 많은 수량을 팔는 단위가이긴 한데 네. 거기다 곱하기 대가는 그래도 9만 5천원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과세 가격 금액은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똑같은데 과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점.
감점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시오가 몇 점인가요? 아까 그게 몇 번이었죠? 아까 그게 3번이었죠? 그러니까 과세 가격을 산출하시오가 6점이면요. 기본적으로 과정이 4점이라고 봤을 때 그 4점에서 국내 판매 가격 산정 부분이 1.5에서 2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답은 똑같은데 과정이 틀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가 동종동류랑 당해물품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점에서 3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그러니까 2점 내지 3점은 날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 판매 가격 산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기술 내용은 빵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950으로 하셨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점이 지금 6점 범위 안에서 국내 판매 가격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점이 있는데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그 배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많으면. 그러면 그 3점 정도 금액이, 그러니까 점수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답을 많이 맞췄다라고 하면 나머지 점수들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표정이. 날 죽이려고 하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그렇죠. 자, 6번. 자, 6번은 비교적 쉽게 풀렸을 텐데, 예, 6번 뭐 다시죠. 6번, 그러니까 6번이 뭐였냐? 아, 예, 일방법에 의한 일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하는 문제였죠. 그렇죠. 예,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 PAPP는 8만이죠. 그렇죠. PAPP는 8만인데, 그러니까 저 2천만큼 지금 크레딧 끊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인보이스 넘버 46번이에요. 46번인데, 이게 모의고사 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라, 송품장 46번에 대한 수입을 하면서 45번에서 넘어온 크레딧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채권 처리와 관한 문제죠. 그렇죠. 종전 45번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금액을 상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 부분은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채권 채무를 상기하는 금액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전 채권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가격 할인으로 보신다든지 뭐 어떤 걸로 쓰였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실제 지급 금액은 8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산 요소를 더해야 되는데요. 운임보험료 합치면 제가 노안이 왔나 봐요. 750. 자, 그다음에 로열티. 자, 로열티는 12.5%였나요? 하면은 만입니다. 그렇죠. 만불인데, 로열티 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6번 문제에 가장 지금 수험생들이 쟁점이 붙은 부분은, 그러니까 로열티가 이게 거래 조건이 맞냐 아니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도널드 덕 스터피드 토이라고 해가지고 도널드 덕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체화되어 있는 장난감이 지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 체화된 물건이 있다 보니까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근데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래 조건을 추정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로열티는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매출액 대비 몇 프로, 매출액 대비 몇 프로로 권리사용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이든 상표든 특허든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수입을 해다가 제조를 해가지고 해당 상표를 사용해서 국내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수입할 때 쓰고 제조할 때 쓰고 판매할 때 쓰기 때문에 그게 다 녹아져 있는 매출액 기반으로 몇 프로의 로열티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수입액의 몇 프로 로열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로열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수입액 기준으로 몇 프로라고 로열티를 정하면 무조건 거래 조건입니까? 라고 반박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입액 기준으로 해서 로열티 산정하면 무조건 거래 조건으로 보세요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WCO의 어떤 각종 문서들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아닌 수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충족하고 있는 걸로 보고 판단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출제자의 출제 의도 자체도 다른 거래 조건에 대한 상황 자체를 안 주고 수입액과 연동되어 있는 로열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거래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묻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추단을 하고 계산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료는 500이죠? 그래서 더하면
91250이네요. 91250 불에다가 환율은 여러분들 수입신고일의 환율 1120을 적용하는 겁니다. 로열티 지급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의 수입신고 환율을 적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1120을 똑같이 곱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2, 200, 000 원이고요. 만약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관세법 기본 통칙이 있습니다. 기본 통칙에 보시면 1801조가 있는데요. 기본 통칙 1801의 1조를 보시면 권리 사용료의 어떤 환율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자 무관하게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에 환율을 과세 환율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기본 통칙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20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다 들어보니까 나는 합격입니다. 뭐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자신 있게. 예, 없으시면 질문. 예. 예. 1번에 예. 이 목표가 두 가지가 네. 네. 거래 상황 검토하는 네. 인정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비특수 관계자 간 가격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거 네. 그거를 두 번째 표를 그거를 근거를 잡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첫 번째 표를 네. 그 당해 산업부나 정상 결정관에 부합하는 걸로 네. 그거에 근거로 해가지고 두 가지 둘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네. 판단하면 네. 거의 만점이겠죠. 네. 15점. 그럼 괜찮나요? 그렇게 쓰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교 가격을 제외한 거래 상황에서 밑에 있는 표가 통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당해 산업부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으로 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시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APA랑 네. 사전 승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례연구 14.1이 공표되기 전에 해당 수입자의 매출 총이익률을 동종독립 비율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일방법을 배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건 실무적인 관행인 거지. 여러분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는 거래상황검토법에 대한 구체화 규정에 윗번에 어떤 표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시려면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대한 언급 나오는 거 좋고요. WCO 사례연구 14.1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쓰신 분들은 만점이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테스트 밸류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체평가 방법인 사방법을 적용할 실익이 없었다라고 쓴다든지, 그러면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표는 당연히 그러니까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은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는 이 문제의 키였던 거고요. 위에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현재 14.1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는 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쓰셨다라고 하면 비교 가격이라든지 대체 평가 방법인 사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당해 산업 그냥 그 네. 관행에 부합해서 네. 그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저 표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잘 주셨네요. 네. APA나 뭐 이런 거는 그런 네. 거를 고려했을 때 네. 저게 그렇게 인정된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써요. 아, 그렇게까지 쓰시는 건 좀 무리죠. 근데 14.1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쓰신 답안은 APA라든지 어떤 매출 정보에 대한 어떤 정합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고려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거다라고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부분 점수죠. 부분 점수죠. 그러니까 배점 기준을 정확하게 15점을 가지고 몇 점씩 주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제일 큰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7점 이상은 될 겁니다. 7점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7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3점 정도 줬다라고 하면 그 3점이라고 하는 점수 중에 아니 실제로 7.3점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고 제가 채점하는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할 텐데 3점에 대한 금액을 다 드리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하는 키를 맞추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쓰신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14.1을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14.1 사례 연구를 보셨다라고 하면 이거랑 물려서 이게 갔을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물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떤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을 물어서 답을 푸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잘 쓰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또 지금 현재 사례연구 14.1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관행이죠. 그러니까 수입문법 고시의 규정만 가지고 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 대해서는 언지를 안 했거나 언지를 하더라도 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아주 잘 쓰신 겁니다. 문제가 저렇게 배점식으로 나오면은 네. 서결에는 배점이 없겠네요. 서결이요? 서결에는 배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중에서는 서결이 어떤 50점짜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종래에 쓰셨던 것처럼 서결을 뭐 한 페이지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딱 그 배점이 없을 걸 감안해서 한 대충 몇 줄입니까? 한 두세 줄 정도? 그 정도만 써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한계 영역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협정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셨으면 무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점이 30점, 20점 배점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그렇죠. 안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러고 보면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2번에서요. 네. 2번에 1번. 네. 그게 그때 저는 그 5가지 시행령에서 24조에 네. 5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5가지를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이 사례에 딱 맞는 그것만 쓰는 건지. 5가지를 다 쓰는 거죠. 네. 5가지를 다 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잠깐만요. 위 사례에서 적용되는 30조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사례에서 적용되는 이란 말 때문에 그러셨나요? 여기 이 얘기를 풀어서 맞춰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현저한 현저한 변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현저한 차이, 현저한 변동 중에 유사품에 대한 현저한 차이만 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본다고 10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선생님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진짜 학교인 것 같다. 어서 가자 도서관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저는 시험 끝나고 지리산 종주를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답안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더럽게 안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명확하게 떨어졌다는 공부하셔야 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좀 발표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행도 다니시고 첫사랑도 좀 찾아가시고 좀 그러세요.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추천해. 뭔 책이요? 공부할 만한. 관세평가 이런 거요? 네. 책 보지 마세요. 어차피 실문하시면 신나게 보실 텐데 왜 보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10년 전에 시험 끝나고, 영어학원 끊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학원 2개를 끊고 다녔었거든요. 발표 기다리면서. 근데, 역시, 몸으로 하는 게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수영을 하십시오. 책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도 이번에 수습관사 뽑으면서 수습관사가 한 일주일이라도 평가정을 한 10회 독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취하라 그랬죠. 어차피 나와서 볼 건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굳이 공부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영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분들은 얼른 빨리 지리산 가서 책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지리산 가서 좀 지리산 보시고 또 공부를 다시 준비하셔야죠. 근데 상처는 빨리 있는 게 낫습니다. 왜 본인이 장수생의 길에 들어갔는지 판단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책상에 앞에 앉아있으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수행의 길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원점에서 자기 답안이 뭐가 문제인지, 왜 지문을 제대로 못 읽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4과목 중에 평가가 또 관건이 됐죠. 지금 다른 과목 HS 특히 난이도 많이 떨어졌던데 전반적으로 수험생들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평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수험생들이 어려웠나요? 별로 안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저한테 거의 격양돼서 막 전화하신 분들 엄청 많은데, 지금 제 이 강평 자료를 보고도 격양돼서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도 없으시면, 예,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질문 언제든지 있으시면, 네. 아시죠? 윤회입니다. 윤회, 햄메일. 그리고 나는 도저히 내 답안에 대해서 점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겠다. 3달 동안 잠 못 자면 죽으니까 점수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점수를 채점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나중에 받는 점수랑 20점, 30점 차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맞췄거든요, 지금까지는. 배점 기준이랑 잘 맞췄기 때문에 난 내 점수 확인 못하면 나 잠 못 자겠다라는 분은 8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메일로 그럼 제가 채점을 해서 스캔분을 해서 보내드리면서 떨어지셨습니다. 뭐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